안녕하세요, 임성진 기자입니다. 저는 이번에 새롭게 바이커즈랩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15년간 모터사이클 전문지 에디터로 일해오면서 많은 바이크를 접해온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깊이 있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영상은 밀레니엄, 그러니까 2000년대 시절의 바이크 이야기, 임기자의 그때가 좋았는데 코너입니다. 화려했던 슈퍼스포츠 전성시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00년대 밀레니엄을 맞아서 슈퍼스포츠 카테고리가 최고의 인기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1마력 늘리고 1kg을 감량하는 치열한 전쟁, 일제 4대 브랜드라 불리는 혼다, 야마하, 스즈키, 그리고 가와사키가 앞다투어 최고 스펙의 슈퍼스포츠 바이크를 시장에 내놓기 위해 1년이 멀다 하고 신형 모델을 내놨습니다. 그 시절 레이서 레플리카를 동경했던 우리를 행복하게 한 주인공들을 만나기 위해 밀레니엄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에는 1000cc, 그러니까 리터 클래스라는 말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슈퍼스포츠라는 카테고리는 있었습니다. 당시 레이서 레플리카 시장에 뿌리가 됐던 WSBK 월드 슈퍼바이크 챔피언십 레이스 체계는 4기통 750cc, 2기통 1000cc였습니다. 이러한 체급을 기준으로 양사 모델 또한 개발되었기 때문에 두카티와 같은 2기통 엔진 주력 브랜드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750cc 기준의 호멀러게이션 모델, 즉 경주용 모델 규칙에 맞추기 위해 소량 생산한 혼다 RVF750이나 야마하 YGF R7 같은 희귀한 모델이었고요. 개량을 거듭하며 발전해온 GSX R750 또는 ZX7R 등이 슈퍼스포츠 시장에서 거론되는 주력 레이서 레플리카였습니다. 소수의 매니아들에게나 인기 있었던 90년대에 슈퍼스포츠 바이크를 양산해 대중화하기 시작한 것은 역시 혼다였습니다. 1992년 등장한 혼다 CBR900RR, 당시 현역 레이싱 바이크들처럼 풀카울링으로 완벽한 레이서 레플리카 스타일을 가졌던 이 모델은 다루기 쉬운 893cc 병렬 4기통 엔진을 작은 미들급 차체에 얹어 토탈 컨트롤이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슈퍼스포츠라는 컨셉으로 플래그십 슈퍼바이크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크고 무겁고 다루기 어려운 대형 스포츠 바이크만 봐왔던 이들에게 획기적이었던 설정을 가진 CBR900RR에 대해서 스포츠바이크 라이더들은 혼다의 기술력에 찬사를 보냈고 레이서 레플리카 시장은 이렇게 혼다가 석권하는 듯 했습니다. 물론 경쟁사에게도 대적할 만한 상대가 있었는데요. 야마하의 FZR, 스즈키의 GSX-R, 그리고 가와사키의 ZX-R과 같은 고유의 스포츠바이크 라인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혼다의 CBR900RR처럼 저중량, 고출력이라는 탄탄한 기본기를 압도할 만한 뭔가가 나오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CBR900RR은 당시 미들급에 가까운 가벼운 무게의 차체에 900cc급 고출력 4기통 엔진을 얹었으니 시장을 석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CBR900RR은 슈퍼스포츠 시장에서도 의미가 깊은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BR900RR은 당시 병렬 4기통 슈퍼스포츠였던 CBR750RR의 도어와 스트로크를 확대해서 배기량을 늘리고 전문 라이더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조정하기 쉽도록 최대한 작은 차체에 넣어야 한다는 취지를 완성했습니다. 바로 혼다의 엔지니어이자 CBR의 아버지로 불리는 타다오 바바가 이 프로젝트를 지휘하며 세웠던 개념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도 바이크 동호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이 바로 CBR900RR이었는데요. 부엉이 같던 얼굴, 큰 병렬 4기통 엔진을 껴안은 항아리 같은 트윈스파 프레임, 파이어 블레이드라고 휘갈겨 쓴 로고와 지금 생각하면 조금 촌스럽지만 화려한 불꽃무늬 데칼이 입혀진 카울, 그리고 고요하면서도 웅장했던 중저음의 엔진음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슈퍼스포츠 시장은 혼다가 접수하는구나 싶었을 때 혜성같이 등장한 다른 모델이 있었습니다. 경쟁사 중에서 규모상 저력이 충분했던 야마하가 심혈을 기울여 이에 대응할 플래그십 슈퍼스포츠 바이크를 내놨기 때문인데요. 1998년에 등장한 YGF R1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R1이라는 이름은 아마 모터사이클에 관심이 있다면 다들 아실 겁니다. YGF R1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YGF R 시리즈 특유의 날카롭고 공격적인 디자인과 슈퍼스포츠 머신이었던 FZR의 델타박스 프레임을 개선하고 기통당 흡기 밸브 3개, 배기 밸브 2개로 구성된 야마하만의 5밸브 시스템 노하우를 적용한 병렬 4기통 실린더에 998cc 제네시스 엔진으로 무려 150마력을 내면서도 건조 중량 기준 차체 무게는 단 190kg에 불과했습니다. 수치로만 이야기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시장을 리드하던 당시 혼다의 CBR900RR 최신 연식이 123마력이었으니까요. YGF R1은 정말 야마하가 이를 갈고 개발한 물건이 확실했죠. CBR900RR의 혼다를 찬양했던 전세계 전문지들도 초경량 고출력 플래그십 슈퍼바이크의 시대가 시작됐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전례 없던 1리터 클래스 경량 슈퍼스포츠 바이크의 등장에 이쪽 시장의 라이더들도 이때부터 순식간에 야마하에게 마음을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98년식, 00년식, 02년식 YGF
YZF R을 모두 소유했었는데요. 특히 98년식 R은 지금으로 따지면 스포츠 투어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 도로에서 타기가 수월했고, 날카로운 고회전의 응답성이라든지 특유의 가벼운 핸들링이라든지 하는 모든 부분들이 무척 매력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역대 R 중에서도 시대를 한 발자국 앞서 선도했던 초기형 98년식이 가장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1000cc 슈퍼바이크 YZF R을 시작으로 슈퍼스포츠 바이크 시장에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오랜 시간 CBR900R로 명성을 이어왔던 혼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혼다는 2000년 CBR900R의 엔진을 929cc로 개량한 CBR929R로 반격하면서 카브레이터였던 연료 분사 장치를 전자식으로 교체합니다. 또 스윙암을 엔진 하단에 연결하는 유니 프로링크를 도입해서 충격을 분산하면서도 충분한 강성과 유연성을 유지했습니다. 프론트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는 330mm까지 사이즈가 커졌고, 휠은 16인치에서 17인치로 커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CBR900R에서 CBR929R로 변화하는 이 시기에 파이어블레이드가 격변을 맞이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YZF R을 의식하면서 CBR 또한 점차 경량, 고회전을 추구하게 되면서 순둥순둥하고 다루기 쉬운 리터 스포츠를 표방했던 기존 CBR900R의 팬들이 부정적인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리터 클래스 슈퍼스포츠 전쟁에 끼어든 브랜드는 스즈키였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슈퍼스포츠 시장에서 GSX R750으로 경쟁사의 한 체급 위 모델들을 상대해왔죠. 하지만 2001년 스즈키가 기존의 GSX R750의 엔진과 프레임을 튜닝해서 1리터급인 999.8cc의 GSX R1000을 개발해 발표하게 됩니다. 스즈키는 GSX R1100이라는 대형 슈퍼바이크가 있었지만 경쟁사와 비교하면 차체가 민첩하지 못한 데다 엔진이 너무 크고 다루기에도 거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GSX R1000의 최고 출력은 160마력으로 당시 가장 센세이션했던 YZF R1보다도 훨씬 높았고, 게다가 몸무게가 단 170kg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울 정도의 하이스펙을 탑재한 스즈키 GSX R1000의 등장은 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정도로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미친 스즈키라고 불렀던 기존 스즈키 팬들은 역시 스즈키다 라며 환호했습니다. 이때 당시 저는 스펙만 보고도 무서움을 느꼈을 정도로 GSX R1000은 아무나 타는 바이크가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멋지다고는 해도 차마 타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럼 스즈키를 끝으로 시장은 완전히 뒤집혔을까요? 아니죠. 2002년부터는 혼다와 야마하가 즉각 반격해옵니다. 어떠셨나요? 흥미진진해지는 2000년대 슈퍼스포츠 시장 이야기, 아쉽지만 다음 편에서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 시대의 흥미진진한 바이크 이야기 시리즈, 웅이자의 그때가 좋았는데 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